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25명 발생하며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사흘 만에 4,0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발생 최다 확진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힘써줄 걸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총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인천이 아닌 서울과 충북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해 지역 전파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300명대입니다. 5,000명대에서 좀 줄긴 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다인데요. 현재 상황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주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주말 전담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어제 발생한 숫자 4,325명도 이게 일요일 발생으로는 최고고요. 그 전일에 5,128명도 이게 토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이전 주에는 3,894명으로서 이게 거의 그 1,000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늘어났죠. 이번 주, 네. 이번 주 그러니까 한 주에 거의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 네. 이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을 지나서 내일까지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주말 효과도 별로 없어서 내일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이 되면은 역대 최고치가 또 다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뭐 그러면 한없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수칙 잘 지키고 모임을 좀 줄인다면은 어느 정도 꺾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감소될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727명으로 17명이 줄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망이 41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은 순증이지 위중증 환자가 사실은 치료가 완치가 돼서 퇴원해서 줄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위험 상황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죠. 네, 확실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면 병상 부족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합니다. 서울과 인천은 90%를 넘었고요. 전국적으로는 거의 80%로 육박을 해서 원래 이 수도권에서 환자가 생기면 비수도권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할 만큼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 선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대기 수도권에 있어서 병상 대기 환자가 977명이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은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도 23명이나 새로 생겼다는 것이죠. 즉 병상을 대기하면서 입원을 하고 있지 못한 환자. 이분들은 이 환자의 분류에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꼭 이 병상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데 4일 이상 대기하시는 환자도 299명이나 돼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실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고 재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은 증상이 점점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상이 악화돼서 만약에 중환자실을 갔는데도 겨우 찾아서 갔는데도 너무 오래돼서 위급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중환자실은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여기가 제일 위험한 부분이죠. 물론 재택치료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재택치료로 분류를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하고 건강하거나 뭐 백신 접종을 다 받았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제일 위험한 것은 지금 이 전담 병상이 부족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위중증도 많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이것이 또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병상 확보가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거리 두기는 다시 강화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일상들이 또 바뀔 텐데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4단계 쪽으로 약간 후퇴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즉 단계적 일상회복은 일단 멈추는데 사실은 전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서는 10명이 든 것을 6명, 비수도권인 경우는 12명인 것을 8명으로 바꾸면서
미접종 인원도 1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혼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2명이 미접종자이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식당, 카페 또는 학원, 독서실 같은 데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 방역의 강화로 하고 있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18세 이하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예. 네. 앞으로 내년 2월부터는 18세 이하도 적용 대상으로 해서 11세 이하만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학생들의 경우는 2월 달부터 학원이나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을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역 강화가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영업 시설, 특히 영업 시설의 영업 금지라든지 또는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방역 강화를 했다는 의미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행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네. 지역사회에 있어서 N차 감염도 많고 선별검사소 중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방역망 내에 있는 환자보다는 방역망 외에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 네.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 부분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왜 혼밥은 되는데 혼공은 안 되느냐 이런 또 불만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아마 시기를 2월로 잡은 것으로 보고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방역당국에서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이것은 권고하지 뭐 적극적으로 시키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좀 반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위중증 환자도 생기고 있고 감염되면서 이 통계에 잡히는 것은 사실 입원율 같은 것들은 잘 안 잡히고 있어서 예. 어린아이들이 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을 더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12세부터 18, 17세까지 예방접종이 좀 더 돼야 되고 특히 12세부터 15세는 좀 체구가 다 작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 있는데 예방접종률이 분명히 높아져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번 겨울 1월까지는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에 좀 여러 가지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좀 유행 상황이 완화가 된다면은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학원을 못 간다는 건 학교보다도 더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학원도 마스크를 쓰지만 학교에서는 식사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독서실 같은 데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역 수칙을 강화할 때는 이 방역 패스의 조건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당국으로서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융통성 있는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 네. 학원이라는 것은 사실 18세 이하 말고도 성인층에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방 접종을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이 사회적 이 수능이 가능할 것인지 아직은 좀 방역 패스 시작하는 이 부분 네. 특히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네,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방역 패스 확대를 두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은 방역 패스는 차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역 패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더 강력하게 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패스에서는 감염된 사람들하고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진단서를 받아서 참여할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 방역 패스라는 의미는 우리 지금 성인에서는 90% 이상이 예방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 정도가
이 신념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안 받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 몸의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받는 사람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방역 패스 대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도라면은 방역 패스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지 뭐 계속 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으시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가지 않으시든가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내 몸이 좀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은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접종이 아니라 3차 접종까지도 맞아야 된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는 미접종자들은 꼭 맞으시고 2차 접종 맞으신 분들은 3차 접종까지 해야만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변이주들에 대한 방어력, 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또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아주 네. 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고 뭐 세계 수십억 명들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지금 감염되었을 때 위험성을 더 생각하시고 꼭 맞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도 오미크론 얘기를 해주셨지만요. 지금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2명 또 추가로 확진이 돼서 24명이 확진자로 나와 있는데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서울, 뭐 충북 이쪽에서도 감염 의심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작년에 신천지 사태에서 보셨듯이 신천지 교인들이 감염되면서 일반인들이랑 많이 접촉이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의 능력이겠죠. 네. 역학조사를 해서 확진이 돼서 바로 격리가 된다면 그분들은 그 이후로는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이 역학조사가 늦어지게 되면은 일단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한 다음에 확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접촉자들을 다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지금은 뭐 한 1000여 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충북, 서울까지 퍼졌다 그러고 서울에서 확진이 된 분도 이게 오미크론에 확진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검사를 해볼 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기 이전에 이미 뭐 도서실에도 갔고 뭐 일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접촉자를 다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3, 4일이 지난 후에 만약 이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죠. 지역사회에 퍼지고 이 퍼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런 방역으로 역학조사로서는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접촉한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예. 이 여러 가지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GPS라든지 또 핸드폰의 추적이라든지 혹은 신용카드를 썼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다 찾아서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5,000명씩 나오는데 역학조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역학조사 인원이 더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인천이라는 그 좁은 지역에서의 이 발생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역학조사 인원들을 늘려서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으로 봐서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집단 감염들이 서울,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 신도들이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이런 부분의 역학조사는 좀 더 시급해야 되고 진단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좀 더 전파가 잘 되는 바이러스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확진자 현재 재택 치료가 원칙이죠. 근데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경증이어도 재택 치료가 아니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델타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방역이라는 의미는 이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었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접촉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로 N차 감염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격리가 더 큰 문제죠.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 지금 위중증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약하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무증상 경증이라도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서 이분들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꼭 격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절대적으로 방역 면에서 보면 격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나온 것을 보면 전파력이 훨씬 높다. 다만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감기 바이러스와 혼종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실험으로 한 결과는 아닙니다. 유전자의 구조, 염기서열을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우연하게도 이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변이주의 한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그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229.2라는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일부 삽입되어 있더라. 그 돌기 단백질 부분의 한 부분이 그 삽입 변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3개의 아미노산이 거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214번에 위치하는 데인데요. 거기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가설입니다. 네.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즉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침입하는 것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그 통로가 다른데 이 같이 한 세포에 감염이 됨으로 해서 그 세포 안에서 혼종이 생겼다는 네. 가설이죠.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좀 더 침투력이 강한 바이러스, 좀 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익숙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그 대응을 하게 되면은 좀 그 면역 회피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알아보려면은 이 바이러스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네. 감기처럼 아마 증상은 낮은 바이러스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 정도이고 확실히 이것이 뭐 이 감기 바이러스에서 온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즉 그 유전자의 기능이 어떤 것을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한 영국 보고서는 이 변이가 계속돼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5년은 더 유행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게 오미크론 발생 전의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이 보고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이거는 뭐 바이러스학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뭐 아주 무섭게 생각했던 바이러스들도 갑자기 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특히 뭐 일본의 경우를 좀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렇게까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사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즉 박쥐에서부터 처음 왔거든요, 사람한테. 근데 보통은 중간에 숙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숙주와 동물 숙주요. 그것이 뭐 가축이든 야생동물이든 몇 가지 동물들을 거치면서 사람한테 전파되어 오는데 우리는 지금 박쥐밖에 알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중간에 숙주가 있다면은 그 숙주 안에서 많은 변이주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평생 우리가 그 바이러스와 맞닥뜨려야 될 상황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변이가 큰 바이러스가 아니고 자기가 그 증식을 하면서 조금 틀리면은 고치는 기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의 변이주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대규모의 변이주라는 거는 변종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코로나21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백신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감염된 사람들이 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그 코로나는 변종일 수가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동물 숙주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인류가 면역력을 계속 획득해 간다면은 언젠가는 엔데믹, 즉 뭐 계절에만 나타난다든가 또는 종식까지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 오미크론에서도 그런 징조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파력이 예를 들어서 5배, 6배 높으면서 이 위중증, 치명률 이것이 델타 바이러스의 반 이하로만 떨어져 준다면은 오히려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들,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의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면서 자연 면역이 얻어지고 물론 고령자들은 많이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피해는 커지지만 예. 델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쉽겠다. 오미크론. 오미크론이요. 예. 그런데도 어느 정도 백신의 효과가 위중증은 막아주고 또 먹는 치료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독감이나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치명률이 0.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은 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건 6년이건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2년 동안 지나오는 이 변이주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변종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강해지지만 독성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특성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종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가 백신 접종을 3차로 이제 공식화를 했고요. 3차 접종으로 공식화를 하고 방역 패스는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우리 18세 이상이면은 뭐 거의 90% 넘어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접종, 즉 60세 이상의 한 90만 명 정도가 미접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능하면 좀 불편하게 하고 접종을 더 시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 외 인구에 있어서 새로운 미접종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또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데 추가 접종은 또 다른 얘기죠.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돌파 감염 또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네. 3차 접종은 자기 시간이 왔을 때는 꼭 맞아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도 사실 50대, 60대 이상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지만 18세부터 49세 사이까지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맞아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역 패스를 철저히 적용해서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 접종으로 특히 고령층,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빨리 맞음으로 해서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그 필요한 시기거든요. 즉, 지금 49세 이하의 연령층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추가 접종을 한다는 의미는 유행의 감소,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쪽에 다 목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 60세에서 74세까지는 시간이 되지를 않아서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로 정해놨는데 2차 접종을 보통 8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3차 접종은 12월 한 1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아야만 이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75세 이상 파이자 맞으신 분들도 좀 추가 접종 그 비율이 낮은데 이분들은 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꼭 받으시기를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고령층의 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좀 보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면역 저하자들은 4차까지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방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접종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사실 3차, 4차, 5차 해도 잘 안 생깁니다, 항체가. 그런가요? 그리고 또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되겠죠. 또 기저질환들에 있어서 그 면역 효과 잘 안 생기는 분들도 뭐 특히 고령층인 경우 다 맞아야 되지만 이 3차 접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도 좀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 60% 접종 완료율이 잘 안 올라가니까 추가 접종 부스터샷, 즉 우리로 말로 하면 3차 접종이라도 네네. 계속 독려를 하겠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맞아야 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추가 접종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8세 이상 전 연령을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험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젊은 층에서라도 꼭 접종을 받는 것이 좋고 네. 또 12세, 16세의 경우에 있어서 12세, 15세의 경우도 지금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감염되었을 때 입원 가능성이 뭐 높다 낮다를 떠나서 일단 감염되면 성장기의 어린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실하죠.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의 위험보다는 접종의 이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뭐 그 이하의 연령층들은 아직 우리 5세부터 11세는 승인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또 주변에 계신 가족들이 꼭 접종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임신부 접종률이 낮은데 네. 적어도 임신부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100%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